부호함수의 표준형의 표현입니다. 임의의 부호함수를 최소항으로 표현한다. 임의의 부호함수를 최대항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변수 진리표를 보고 우리가 최소항과 최대항으로 각각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항을 표시할 때는 출력값이 이렇게 1인 경우만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정논리는 그대로 바가 없이 표시하고 부논리를 바를 표시하게 되면 첫 번째 이식은 이렇게 A바 곱하기 B바 C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나오는 출력의 경우는 A바 B 그 다음에 C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A 그 다음에 B바 C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전부 다 정논리이기 때문에 A, B, C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거를 순서대로 카운트를 해보면 M1, M2, M4, M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를 나타낼 때는 시그마 기어죠. 이거 시그마 M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고 1, 2, 4, 7 써주시면 되고 이 시그마 기호가 있으면 소문자 M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를 논리회로 작성해 보면 논리도는 이렇게 AND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고요. 이 4개의 출력이 하나의 OR 게이트로 만나서 최종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형태의 경우는 이 4개의 조합 중에 그러니까 4개의 값에서 나오는 출력 중에 모두 0이 되면 전부 다 0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라도 1이 되면 최종 출력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진리표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항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최대항은 반대로 0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죠. 여기가 지금 첫 번째니까 0이고 1, 2, 3 그 다음에 5,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분홀이기 때문에 A, B, C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A 플러스 B바 플러스 C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A바 플러스 B 플러스 C바 그 다음에 여기는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가 됩니다. 각각 대문자 M을 기반으로 사용해 보시면 M0 곱하기 M3 곱하기 M5 곱하기 M6 이렇게 되고요. 얘는 파이, 프로덕트의 첫 글자 대문자 P를 그리스 문자인 파이로 표현합니다. 대문자 M을 생략하고 이렇게 파이 가로 열고 0, 3, 5, 6으로 표현하셔도 이 최대항의 곱수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최대항의 곱의 경우는 입력값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0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출력의 결과가 0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도를 보면 이렇게 OR 게이트 4개가 하나의 AND 게이트로 합해져서 최종 출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최상황과 최대항의 곱세 관계를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다 보면 서로 이게 이렇게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불함수는 최소항의 합 또는 최대항의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즉 변수가 생략되거나 간략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가 불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함수의 최소함 및 최대항은 서로 보수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트랜지스터로 최종 회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AND 게이트가 OR 게이트보다 회로의 면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AND 게이트를 사용하는 최소항의 합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반드시 하드웨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이 이렇게 일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 원칙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의 진리표를 출력함수 f를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1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얘는 f는 시그마 m4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 4니까 m4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하려면 프로덕트 m 나머지 경우죠. 0, 1, 2, 3, 5, 6, 7. 자, 이거를 논리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요. 이걸 만약에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다가 여기 AND 게이트까지가 있어야 돼요. 훨씬 낭비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최소항의 합이 얼마나 간단하게 구현되는지를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곱셈 합 및 합의 곱입니다. 최소항이나 최대항은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략화할 때는 항이나 인수의 변수를 일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변수가 사라진 형태의 최소항의 합과 최대항의 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 합입니다. 곱셈 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에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한 부울함수를 한번 간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0367의 경우는 이런 식의 부울식이죠.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맨 끝에 지금 보면 이렇게 A, B, C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A, B, C 항을 추가하고 나서 공통항으로 묶고 간략화를 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최종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은 지금 각각 A, B에서는 C가 빠져 있고요. B, C에서는 A항이 빠져 있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최소항의 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래의 식을 우리가 간략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최소항이 아닐지라도 변수들의 논리 곱으로 이루어지는 항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불함수를 곱셈 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곱셈 합은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최소항의 합과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곱셈 합을 역변환을 통해서 최소항의 합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는 지금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자, 보관 법칙은 a 플러스 a 반은 1이라는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변수가 빠진 항에 대해서 보관 법칙의 식을 이용해서 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전개를 해주고요. 공리 a 플러스 a는 a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복항을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 a, b, c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식을 보면 c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항을 포함시켜 주고요. 앞에는 a항, a 플러스 b 플러스 c. 뒷부분에는 지금 a 플러스 a 바를 포함해서 이렇게 항을 포함시켜 줍니다. 이 각각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하고 간략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A, B, C, A, B, C를 하나의 A를 이용해서 간략한 거죠. 자, 그 다음은 합의 곱수입니다. 최대항이 아닐지라도 변수들의 논리 합으로 이루어지는 인수들의 곱수로 표현되는 부분함수를 우리가 합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합의 곱은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최대항의 곱과는 서로 다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항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항을 포함해서 6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 두 개씩을 잘라서 간략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아까 이거 지금 무슨 법칙이었죠? 합의의 법칙이었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a 플러스 c,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바 플러스 b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포함시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씩 묶으려고 봤을 때 필요한 항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원하면 여기서는 지금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동일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동일률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과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원래 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을 추가시켜서 이거를 두 개씩 잘라서 이렇게 공통인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합의의 법칙에 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간략화를 시킬 수가 있죠. 역변환을 한번 해봅니다. 보관법칙 a 곱하기 a바는 0을 이용해서 변수가 빠진 항에 대해서 변수의 식을 더해주고요. 분배법칙과 공리 a 곱하기 a는 a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복 인수를 제거합니다. 자, a 플러스 c는 b가 없죠. 그래서 b를 포함시켜주고요. b 플러스 c에서는 a,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서는 c를 각각 포함시켜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보면 여기 지금 공통항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하나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죠. 이것도 역시 두 개가 공통이기 때문에 하나만 남기고 제거하면 총 4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합에서의 논리 곱수로 변환합니다. 부울함수를 논리회로로 구현할 때 곱셈 합 또는 합의 곱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A에서 보듯이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더 유리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변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소항의 합과 최대항의 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둘이 서로 보수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곱셈의 합에서 합의 곱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곱의 항이 사라질 때까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AB 플러스 A바 곱하기 C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사항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맨 앞에 부분이 간략화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항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 곱을 곱의 합으로 변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항이 사라질 때까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속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관 법칙과 동일률,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등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이 두 개만 먼저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고요. 여기에 뒤에 있는 B 플러스 C를 더해서 가져갑니다. 자, 얘는 A, B가 될 거고 얘는 BC, 얘도 BC, 그 다음에 얘도 AC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통항 BC로 묶어내고요. 자, 이거 A 플러스 A바 뭐였죠?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B는 간략화를 해서 계산을 하고 BC 플러스 BC BC 플러스 BC는 어차피 하나가 없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거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B 플러스 A바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의 간략화는 회로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형의 논리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대항의 곱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회로 면적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한 부호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해해서 첫 번째와 지금 두 번째 항을 묶어서 공통항으로 묶어서 B 플러스 B 바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공통항으로 묶어서요. B 플러스 B 바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공통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똑같이 하고요. 뒷부분을 세 번째, 네 번째를 묶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와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죠. 위의 것과 아래 결과를 보시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하나의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똑같이 최저 축약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최저 축약식이라는 것은 유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항의 합을 간략화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동일률의 법칙이었습니다. 동일률의 법칙, 아까 기억이 나시나요? A 플러스 A는 바로 A라는 게 동일률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이 동일률의 법칙을 사용해서 집어넣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식을 변환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항을 우리가 더미항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에 더미항을 추가해서 동일률을 이용한 간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항에다가는 요거를 추가해서 간략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B 곱하기 C 바로 공통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A와 B를 묶기 위해서 이렇게 더미항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를 묶어내고요. 다섯 번째 항에서는 A바와 C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항이 이렇게 각각 두 개씩인 4개의 항으로 만들어지죠. 자, 얘는 최소 축약식은 아닙니다. 지금 각각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최소 축약식은 아니고요. 맨 끝에 지금 5번째에다가만 하나를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최소 축약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째를 공통항으로 묶어서 가져가게 만들게 되면 또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역시 아까 본 대로 최소 축약식이 서로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최소 축약식은 유일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